안녕하세요, 모토프레스입니다. 얼마 전 2024 시즌 드라이버 라인업이 확정됐는데요. F1 역사상 처음으로 선수 라인업의 변경 없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드라이버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봤는데요. 다음 시즌에도 만날 선수들이니만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바뀐 것이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남정네의 질투심을 잔뜩 유발하는 사내입니다. 콧대 높은 여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외모와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릴 180cm의 키와 슬림핏 몸매, 그리고 압도적인 운전 스킬까지 포뮬러1 스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은 전부 빠짐없이 갖추고 있죠. 지금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남자도 갖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월드 챔피언 타이틀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훗날 월드 챔피언이 될지도 모르는 르클레어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샤를 르클레어는 1997년 10월 16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레이서 출신의 아버지인 에르베 르클레어와 어머니인 파스칼 르클레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형인 로렌조 르클레어가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인 아서 르클레어가 있는데요. 특히 아서 르클레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F2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거든요. 샤를 르클레어가 기량을 유지하고 아서 르클레어가 F1으로 월반하게 된다면 형제가 F1 그랑프리에서 함께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르클레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있죠. 바로 줄스 비앙키입니다. 비앙키는 2014 시즌 일본 그랑프리에서의 사고 여파로 2015년 7월 17일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선수죠. 제 기량을 제대로 펼쳐볼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나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비앙키는 페라리 아카데미 출신인데다가 뛰어난 실력을 갖춰 차세대 페라리 드라이버로 꼽히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르클레어와 비앙키가 친해진 계기는 형인 로렌조 르클레어와 비앙키가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이라네요. 또 르클레어가 처음 카트를 타게 된 것도 비앙키의 아버지 덕분이라고 합니다. 비앙키는 샤를 르클레어의 대부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란 천주교 세례를 받을 때 증인을 서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르클레어가 세례를 받을 때 증인으로 선 사람이 비앙키라고 하네요. 이러한 관계 때문인지 르클레어는 매년 비앙키의 기일에 맞춰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그를 그리워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르클레어는 모나코에서 배출한 5번째 포뮬러1 드라이버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모나코 선수 중 처음으로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선수라는 겁니다. 르클레어는 데뷔 2년차인 2019 시즌 13라운드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르클레어보다 앞서 루이 시론, 앙드레 테스투트, 올리비에 베레타, 로버트 도어버스가 모나코 국적으로 F1에 참가했는데요. 그 아무도 그랑프리 우승 타이틀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훗날 르클레어가 월드 챔피언에 오른다면 모나코인 최초의 월드 챔피언 드라이버가 되겠죠? 16번은 르클레어를 상징하는 번호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실 르클레어가 처음부터 16번을 원한 건 아니었다고 하네요. 르클레어는 F1에서 뛰기 전까지 선수 시절 내내 7번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데뷔 시점에 번호를 선택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인 7번과 차순위였던 77번은 키미 라이코넨과 발테리 보타스가 사용하고 있어서 선택이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또 태어난 달인 10월을 뜻하는 10번은 피에르 가슬리가 사용하는 바람에 선택할 수 없었죠. 결국 르클레어는 본인이 태어난 16일에 각 숫자 1과 6을 더하면 7이 나오기 때문에 16번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훗날 르클레어가 월드 챔피언에 오른다면 그때는 1번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16번을 쓸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르클레어는 3개 국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같은 남자로서 알면 알수록 질투심을 넘어 증오하는 마음까지 생기네요. 저만 그런가요? 여하튼 르클레어가 평소에 쓰는 말은 모나코의 모국어인 불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영어와 이탈리아어도 구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엄친아가 따로 없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미가 피아노 연주인데요. 실력도 수준급이에요. 얼마 전 본인의 첫 번째 싱글 앨범인 어스 23도 내놓았죠.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뭔가 센치하고 싶을 때 들으면 눈물이 마구 차오를 것만 같은 그런 곡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르클레어는 레이스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때 만든 피아노 곡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돼 기쁘다고 전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르클레어는 1년에 얼마를 벌까요? 놀라지 마세요. 2,4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317억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올 시즌 20명의 드라이버 중 3위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르클레어보다 많이 받는 선수는 막스 베르스타펜과 루이스 해밀턴 단 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라리 GTC4 루소부터 페라리 SF90 스트레달레, 페라리 포르토피노, 페라리 488 피스타 스파이더,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까지 페라리 선수답게 많은 페라리 모델을 소유하고 있고요. 또 제규어 XF와 메르세데스 벤츠 G63 모델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모터스포츠 경력에 대해 얘기해볼 차례입니다. 르클레어는 4살 때부터 카트를 탔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2005년과 2006년 그리고 2008년에는 프랑스 PAC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3년에는 카트 월드 챔피언십에서 막스 베르스타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GP3 시리즈 시즌 챔피언을, 다음해인 2017년에는 곧바로 포뮬러2 챔피언십 월드 챔피언에 등극하게 되죠. 참고로 현재까지 F3와 F2에서 데뷔와 동시에 연이어 챔피언에 오른 선수는 르클레어를 포함한 조지 러셀과 오스카 피아스트리 단 3명밖에 없다고 하네요. 르클레어와 페라리의 인연은 2016년 시작됐습니다. 주니어 카테고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르클레어의 재능을 페라리가 알아챘기 때문이죠. 그렇게 르클레어는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 소속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 GP3, 2017년 F2를 제패하면서 마침내 2018년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F1 무대로 승격하게 되죠. 데뷔는 페라리가 아닌 자우버에서 했는데요. 시즌 개막전인 호주 그랑프리부터 바레인 그리고 중국까지는 포인트권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라운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6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두각을 나타냈죠. 르클레어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포인트권에 진입하면서 차곡차곡 포인트를 적립했고 그 결과 총 39포인트를 획득하며 시즌 최종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 13위에 오르게 됩니다. 루키라는 점과 또 하위권 팀인 자우버에서 거둔 성적인 것을 감안하면 칭찬받아 마땅하죠. 특히 당시 팀메이트였던 마커스 에릭슨을 압도하기도 했고요. 르클레어는 이런 활약 덕분에 2019 시즌부터는 키미 라이코넨을 대신해 페라리에서 뛸 수 있었습니다. 페라리로 이적한 르클레어는 시즌 1라운드인 호주 그랑프리부터 5위를 기록하며 데뷔 후 가장 높은 순위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열린 바레인 그랑프리에서는 3위에 오르며 데뷔 후 첫 포디움을 달성했고요. 13라운드 벨기에 그랑프리에서는 데뷔 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21라운드를 거치는 동안 우승 2회를 포함한 포디움 9회를 기록하며 264포인트를 획득했고 드라이버 최종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팀메이트가 월드 챔피언 4회 드라이버 세바스티안 베텔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르클레어는 아쉽게도 2019 시즌에는 8위, 2021 시즌에는 7위에 머물렀고 2022 시즌에도 레이스카의 성능이 받쳐주지 못한 탓에 2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2018년 데뷔한 르클레어는 올해로 6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이애미 그랑프리를 앞둔 현재까지의 통상 기록은 106회의 레이스 스타트를 통해 5회 우승을 포함한 25회 포디움을 기록 중입니다. 이 중 눈여겨볼 점은 폴 포지션을 차지한 횟수가 19번이나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폴 포지션에서 출발해 우승을 차지한 건 4번밖에 안 되는데요. 라이벌로 간주되는 막스 베르스타펜과 비교하면 처참합니다. 베르스타펜은 폴 포지션 22회, 폴 트윈 17회거든요. 즉, 폴 포지션 횟수는 베르스타펜과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폴 트윈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때 팀 운이 조금 없는 선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르클레어는 월드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곳이 이곳 F1이지만 하스의 건터 슈타이너 감독이 팀에 데려오고 싶은 드라이버로 막스 베르스타펜과 조지 러셀 그리고 르클레어를 언급한 것을 보면 챔피언감은 확실한 것 같네요. 어떠셨나요? 르클레어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모터프레스 주영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는 법이죠. 잔인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2023 시즌 F1 월드 챔피언십 드라이버 부문 꼴등이 누군지 아시나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다 보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윌리엄스의 루키 로건 사전트입니다. 사전트는 8라운드 스페인 그랑프리까지 단 1점도 얻지 못하고 있죠. 오늘은 2006년 스카 스피드 이후 17년 만에 등장한 미국인 풀타임 드라이버 사전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월드 챔피언 출신이나 차 잘 타는 선수만 다루면 흥미롭지 않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럼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밌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사전트의 고향은 유명 휴양 도시인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로더 데일이고요. 나이는 만 22세입니다. 참 젊죠? 실제로 F1 그리드에서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 다음으로 어린 선수입니다. 모터스포츠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고카트를 사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건 8살 무렵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빠와 형인 달튼 사전트와 함께 트랙에서 시합도 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형인 달튼 사전트는 2018년까지 나스카 크래프트맨 트럭 시리즈에서 활동했다고 하네요. 금발머리와 모든 걸 빨아들일 것만 같은 밝은 눈, 그리고 각진 턱까지 사전트는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F1 드라이버 영순위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멋진 선수입니다. 과거에 수컷 냄새 진하게 풍겼던 할리우드 배우 말론 브란도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데요. 여기에 키도 181cm나 된다고 하니 정말 다 가졌네요. 하지만 의외로 만나고 있는 여성은 없다고 하는데요. 앞서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교제하던 릴리 즈나이머와 사귄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싱글남입니다. 사전트가 타는 차에 어떤 번호가 새겨져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3, 2, 1 끝났습니다. 바로 넘버 2, 2번입니다. 모터스포츠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사실 2라는 숫자는 2위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전트가 2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윌리엄스가 직접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전트가 처음에 고려한 번호는 3번이었지만 F1 규정상 다른 드라이버가 사용한 번호는 2년간 자동으로 결번돼 선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3번은 올 시즌 레드불에서 서드 드라이버 역할을 맡고 있는 다니엘 리카르도의 번호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트는 2018년 포뮬러 르노 시리즈에서 뛰던 당시 2번을 달고 꽤 좋은 시즌을 보낸 것을 떠올리면서 2번을 선택했죠. 2번을 달고 우승한 마지막 드라이버는 마크 웨버인데요. 2021 시즌 영국 그랑프리에서 레드불 레이스카를 타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전트에게도 이런 꿈만 같은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1년차 신인 드라이버 사전트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바로 단돈 1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2억 7,800만원 정도인데요. 일반인 기준으로는 행복지수 급상승시키는 금액이지만 F1 그리드에서는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건 3년차에 접어든 알파타우리의 유키 츠노다와 연봉이 같다는 거고요. 또 2023 시즌 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성적만 좀 내준다면 연봉 협상을 통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과 같은 성적으로는 내년에도 윌리엄스에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나저나 5,500만 달러, 연봉이 700억이 넘는 막스 베르스타펜은 무슨 기분일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네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페이스를 올려서 사전트의 사생활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먼저 사전트는 그랑프리 기간에 지정된 속옷을 입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입을 속옷을 미리 준비해둔다고 합니다. 일종의 루틴 또는 징크스라고 볼 수 있죠. 조금 재미있는 사실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으면 속옷의 세팅을 바꾼다고 하네요. 마치 제가 중요한 날 빨간 팬티를 입는 것과 비슷한 것 같네요.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라떼라고 하는데요. 퀄리파잉 전에는 더블 에스프레소를 마신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또 레이스 전에 단 하나의 노래만 들을 수 있다면 에미넴의 루즈 유얼 셀프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즈 유얼 셀프는 영화 8마일 주제가로 전투력을 최대치로 올려주는 노래죠. 사전트가 가장 싫어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F1 선수든 일반인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바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네요. 또 사전트가 좋아하는 음료는 물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채닝 테이텀 주연의 미국 범죄 액션 코미디 영화 점프 스트리트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F1을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NFL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트의 모터스포츠 스토리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사전트는 앞서 짧게 설명드린 것처럼 2008년 카트를 통해 모터스포츠 경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008년 첫 해부터 지역 및 전국 선수권 대회인 플로리다 윈터 투어와 로탁스 맥스 챌린지 USA에 참가해 3위를 차지합니다. 2009년에는 동일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요. 2021년부터는 유럽 무대에서 경쟁하는데요. ROK컵 인터내셔널 파이널에서 1위에 오르는가 하면 2015년에는 CIK 피아 월드 KFJ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1978년 레이크 스피드 이후 피아 카트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을 획득한 최초의 미국인이 됩니다. 2016년부터는 F4에 참가하는 사전트인데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사전트는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르 등 초유망주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달리 F4뿐만이 아니라 F3와 F2에서도 시즌 챔피언을 따낸 적이 없거든요. 즉, S급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까요? 2023년 F1에 데뷔하기 전까지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시기는 2020년 프리마 레이싱 소속으로 F3 챔피언십에 참가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전트는 18경기에 참가해 2회 우승을 포함한 포디움 6회를 기록했고요. 폴 포지션 3회, 패스트리스 랩 2회 등의 뛰어난 활약을 펼쳐 최종 3위에 올랐습니다. 사전트가 F1에 데뷔할 수 있었던 건 니콜라스 라티피가 팀을 떠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티피는 2020 시즌부터 2022 시즌까지 윌리엄스에서 뛴 선수인데요. 드라이버로서의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였습니다. 솔직히 사고도 작고 느린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지난해 9월 윌리엄스로부터 재계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덕분에 사전트가 F1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문제는 슈퍼 라이선스가 없었습니다. F1에 참가하려면 슈퍼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발급 기준인 40점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F2 챔피언십 최종 4위를 기록하면서 슈퍼 라이선스를 획득함과 동시에 윌리엄스의 시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2023년 니콜라스 라티피를 대신해 윌리엄스 시트를 차지한 사전트는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캐나다 그랑프리를 앞둔 현재까지 그랑프리에 7번 참가했습니다. 우승과 포디움 달성 기록은 없고요. 시즌 최고 성적은 개막전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거둔 12위입니다. 리타이어는 7경기 중 단 한 번에 불과하고요.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는 20위, 꼴찌에 있습니다. 데뷔 시즌이면서 최약팀으로 분류되는 윌리엄스에서 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나쁜 성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난 7경기에서 동료인 알렉산더 알본에게 이긴 적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겠네요. 계약 기간이 올 시즌 단 1년인 만큼 더욱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에선 꼴등 사전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즐거우셨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모터프레스 주영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포뮬러1에는 20명의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20대의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42이라는 나이로 여전히 전혀 밀리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니 오히려 젊은 선수들보다도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에스턴 마틴으로 이적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페르난도 알론소입니다. 알론소는 전성기 시절 2번의 월드 챔피언을 차지했습니다. 포뮬러1에 입성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단 한 번의 그랑프리 우승 기록도 없이 은퇴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즌 챔피언을 2번이나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를 레전드의 반열에 올려놓기 충분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드라이빙 실력을 감안했을 때 2번은 부족하다, 더 많은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할 자격이 있는 선수다 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론소는 아쉽게, 정말 너무나도 아쉽게 챔피언 타이틀을 놓친 적이 3번이나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론소 선수가 간발의 차로 챔피언을 놓친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2012년의 상황을 재조명해 봅니다.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알론소가 처음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손에 쥔 것은 르노 팀에 소속돼 있던 2005년이었습니다. 당시 알론소의 나이는 만 24세,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에도 챔피언에 오르며 2년 연속 타이틀 획득에 성공합니다. 최고의 몸값을 구가하게 된 알론소, 2007년에 맥라렌으로 이적을 결정합니다. 챔피언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말이죠. 알론소는 이참에 3번째 타이틀까지 손에 거머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맥라렌 팀의 레이스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죠.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복병은 알론소의 새로운 팀메이트이자 F1에 갓 데뷔한 신인 선수
루이스 해밀턴이었죠. 당시 맥라렌의 CEO이자 감독이었던 론 데니스의 간택으로 정규 시트를 차지하게 된 22살의 해밀턴은 평범한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괴물 중에 괴물이었죠. 해밀턴은 데뷔 첫 무대인 2007 시즌 호주 그랑프리에서 3위를 기록하며 포디움에 오릅니다. 아무리 레이스카의 경쟁력이 좋더라도 데뷔 첫 무대에서 포디움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죠. 이 경기에서 알론소는 2위로 골이 나며 챔피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킵니다. 다음 경기인 말레이시아 그랑프리는 알론소의 우승으로 마무리됩니다. 해밀턴은 2위를 기록하죠. 아직까지는 알론소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경기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해 해밀턴은 9라운드 영국 그랑프리까지 단 한 경기도 포디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데뷔하고 첫 9경기 연속 포디움이라니. 심지어 6라운드와 7라운드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되죠. 알론소의 성적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9라운드까지 2번의 우승을 기록하는 등 선방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포디움을 벗어난 적이 없는 해밀턴의 꾸준함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9개의 경기를 끝낸 해밀턴은 챔피언십 포인트 70점을 기록하면서 58점의 알론소와 차이를 꽤 벌려 나가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루키의 선전에 알론소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과 달리 챔피언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팀의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죠. 알론소는 심지어 팀을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맥라렌 팀 감독에게 F1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평가받는 스파이게이트를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문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알론소는 꾸준히 성적을 냅니다. 9라운드 이후 2번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디움에 오르고 이 중 유럽 그랑프리와 이탈리아 그랑프리는 우승을 차지합니다. 해밀턴의 기세도 강렬했지만 전반기와는 다르게 꾸준히 포디움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 브라질 그랑프리가 열리기 직전까지 두 선수의 점수는 해밀턴이 107점, 알론소가 103점으로 단 4점 차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시는 지금과 점수 제도가 달라서 우승이 10점, 2등 8점, 3등 6점 등 선수들에게 부여되는 점수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점 차이는 한 경기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수준이었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9라운드 이후 2번의 우승을 비롯해 꾸준히 포디움에 오르며 맥라렌 듀오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었던 페라리의 키미 라이코넨입니다. 마지막 한 경기를 앞둔 라이코넨의 점수는 100점. 하지만 라이코넨의 경우 챔피언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운이 따라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본인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해밀턴이 5위 안에 들어오거나 알론소가 2위를 한다면 챔피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늘은 라이코넨의 편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라이코넨은 우승을 차지하면서 10점을 획득, 3등을 기록한 알론소와 7등의 해밀턴을 따돌리고 2007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챔피언십 최종 포인트는 라이코넨이 110점, 해밀턴과 알론소가 각각 109점씩으로 겨우 1점 차이의 승부였습니다. 그해 맥라렌은 스파이게이트에 대한 처벌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포인트 몰수에 1억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아쉽게 1점 차이로 타이틀 획득에 실패하고 팀과의 사이도 틀어진 알론소는 이듬해 르노로 복귀합니다. 2008년 르노의 팀 분위기는 알론소가 챔피언에 올랐던 2005-2006 시즌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레이스카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이죠. 알론소는 결국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2010년 페라리로 이적하게 됩니다. 한국 그랑프리가 처음으로 열리기도 한 2010년은 F1 역사상 챔피언십 타이틀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한 해로 기록됩니다. 상위권인 맥라렌과 레드불, 페라리 팀의 레이스카가 매우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시즌 내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를 띱니다. 결국 마지막 경기인 아부다비 그랑프리 한 경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무려 4명의 선수가 타이틀 경쟁권에 머물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4명의 선수는 페라리의 알론소, 레드불의 마크 웨버, 레드불의 세바스티안 베텔, 맥라렌의 해밀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는 246점의 알론소였습니다. 2위인 웨버와 8점 차, 3위 베텔과 15점 차, 4위 해밀턴과는 24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알론소가 2위 안으로 들어온다면 자력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외의 모든 가능성을 점쳐봤을 때도 우승 확률이 높아 보였죠. 그렇게 대망의 파이널 라운드가 펼쳐지게 됐고 페라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챔피언십 2위인 웨버를 견제하기 위해 알론소를 일찌감치 피트로 불러들였는데 피트에서 나온 자리가 하필 개미지옥이었던 것이죠. 정확히는 르노 팀의 비탈리 페트로프 선수 뒷자리였습니다. 16번째 랩에 페트로프 선수의 뒷자리로 나온 알론소는 55랩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결국 추월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7위에 그치면서 해당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베텔에게 챔피언 타이틀을 내주고 맙니다. 베텔이 우승하더라도 알론소가 4위 안으로만 들어왔다면 챔피언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알론소는 체커기를 받은 후 페트로프를 찾아가 원망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팬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11 시즌을 4위로 마무리한 알론소는 2012 시즌 여전히 페라리 레이스카를 타고 다시 한번 챔피언을 노리게 됩니다. 시즌 초반 페라리의 레이스카는 또 한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 알론소는 13라운드까지 2위인 베텔과 압도적인 점수차로 챔피언십을 리드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드불은 시즌 후반기 효과적인 레이스카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베텔은 14라운드부터 내리 4개 라운드를 우승하는 등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4개의 그랑프리만을 남겨두고 알론소를 역전한 베텔. 마지막 브라질 그랑프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두 선수의 점수는 베텔이 273점, 알론소가 260점. 알론소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베텔에게 불운이 닥치지 않고서는 챔피언을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본선 경기 출발 그리드는 베텔 4번, 알론소는 7번.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알론소는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쳤고 결국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해 18점을 획득합니다. 베텔이 9위 아래로 들어온다면 승산이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행운은 알론소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베텔은 6위로 경기를 마쳤고 8점을 획득했습니다. 최종 점수는 베텔이 281점, 알론소가 278점으로 3점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로써 베텔은 통산 3번째 월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며 알론소가 넘어보지 못한 경지에 오르게 되죠. 지금까지 월드 챔피언 2회의 레전드, 브록의 나이를 넘겼지만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아쉽게 챔피언 타이틀을 놓친 순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F1 관련 더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모터프레스 김일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페라리의 카를로스 사인츠입니다. 전형적인 라틴계 미남으로도 유명한 카를로스 사인츠에겐 어떤 숨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뻔한 이야기 말고 사인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94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카를로스 사인츠가 처음 F1을 보기 시작한 것은 2004년 호주 그랑프리입니다. 2005년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아빠 찬스를 통해 페르난도 알론소와 미하엘 슈마허를 실제로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하네요. 이후 F1 선수의 꿈을 꾸게 된 것은 2005년 페르난도 알론소가 드라이버 챔피언을 달성했을 때이며 2006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고카트를 시작했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츠 주니어의 아버지는 카를로스 사인츠입니다. 1990년과 1992년에 WRC 챔피언이었으며 여전히 자신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1962년생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 운동을 비롯한 자기관리를 하고 있으며 2023 다카르 랠리에 출전할 만큼 레이스에 열정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또 어린 시절 자신에게 아버지의 말을 좀 더 잘 들으라고 조언해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말이 90% 이상 맞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를로스 사인츠의 풀네임은 엄청 깁니다. 직접 말하는 풀네임을 들어보실까요? Carlos Sainz Vázquez de Castro Cenamorrin con Rebollo Virto Moreno Aranda Don Perú Rigotia Pérez del Pugar. 스페인에서는 유서가 깊은 가문의 경우 이렇게 긴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 길의 이름은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카를로스 사인츠의 별명은 칠리 스무스 오퍼레이터입니다. 칠리는 사인츠의 친한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카를로스, 찰스, 찰리, 칠리 순으로 짧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굳어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츠의 헬멧이나 모자에 작은 고추 그림이 그려진 것을 종종 볼 수 있죠. 스무스 오퍼레이터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라고 합니다. 스무스 오퍼레이터는 사람이나 상황을 잘 컨트롤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을 뜻하는데요. 맥라렌 시절 팀 라디오를 통해 노래 스무스 오퍼레이터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인츠는 한때 이적이 잦았습니다. 2015년 토로로스를 통해 데뷔했고 2017년 후반부터 2018년은 르노에서, 2019에서 2020년은 맥라렌에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페라리의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아우디의 드라이버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는 아우디와 오랜 인연을 맺은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2019년 브라질 그랑프리를 가장 기억에 남는 그랑프리로 꼽았습니다. 101번째 레이스에서 오른 첫 번째 포디움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기록은 첫 포디움에 들기까지 가장 많은 레이스를 한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현역 선수 중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사람은 니코 힐켄베르크밖에 없다고 하네요. 카를로스 사인츠의 순자산은 4,900만 달러, 한화 약 660억 원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에 알려진 사인츠의 연봉은 1,200만 달러, 한화 약 162억 원이라고 하네요. 현재 거주하는 곳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저택이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인츠가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첫 차는 페라리 812의 한정판 모델인 812 컴페티치오네입니다. 812 컴페티치오네의 도어 스텝에 자신의 별명인 스무스 오퍼레이터를 써넣기도 했죠.
그 전까지는 폭스바겐 골프를 탔습니다. 2016년에 진행한 그룹 인터뷰에서 다른 선수들이 화려한 슈퍼카를 타는 것과 대비되어 화제가 됐죠. 미디어에 노출됐던 맥라렌 600LT, 720S, 페라리 로마, SF90, 스트라달레 등의 슈퍼카는 팀에서 제공한 차량이었고 일상에서 타고 다니던 아우디와 알파 로메오는 부모님의 차량이었다고 하네요. 카를로스 사인츠는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유명해지기 전인 15살에서 16살 때쯤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궁금해서 딱 한번 검색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SNS에 올라오는 F1의 밈은 항상 챙겨본다네요. 특히 사인츠 자신이 굴욕적으로 나온 밈도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았는데 주변 친구들이 자꾸만 자신에게 보내줘서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영어를 구사합니다. 스페인어는 모국어이며 이탈리아어는 토로로소 시절 3년간 이탈리아에 거주하며 배웠습니다. 또 최근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하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사인츠는 취미 부자입니다. 특히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알려진 취미만 해도 축구, 골프, 스키, 사이클, 스쿼시, 복싱, 서핑, 스킨스쿠버, 수영, 피트니스 등인데요. 몸매에 자신이 있는지 상의를 탈의한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팬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세르히오 라모스와 루카 모드리치고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안 호날두도 좋아하는 선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FC로 이름이 바뀐 축구 게임 피파 시리즈도 즐긴다고 합니다. 실력은 F1 선수 중 가장 잘한다고 알려졌고요. 심레이싱은 막스 베르스타펜이나 랜도 노리스처럼 진지하게 하지는 않고 그냥 즐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는 팀메이트인 샤를 르클레르와 체스를 자주 두는데 실력은 비슷하다고 하네요. 사인츠는 소중한 부분에 공격을 자주 받습니다. 별명이 칠리이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맥라렌으로부터 보호대를 선물 받았고 이를 유튜브에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강아지를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키우는 반려견의 이름은 피뇽이라네요. 고양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와 피자라고 합니다. 몸 관리를 위해 패스트푸드가 아닌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만든 고급 햄버거와 피자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종종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즐긴다고 합니다. 55번을 사용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숫자가 5이기 때문입니다. F1에 데뷔했을 때 세바스티안 베텔이 5번을 사용하고 있어서 55를 선택했는데 자신의 이름에서 55와 비슷한 SS가 연달아 붙는 것을 알았고 마케팅 측면에서 자신의 로고 디자인이 무척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2007에서 2008 시즌 F1을 가장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때의 레이스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경쟁도 무척 치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12에서 2013 시즌도 치열한 경쟁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와 장고 분노의 추적자입니다. 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F1 레이스카를 운전하면서 G포스를 느낄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최대 6G에 달하는 중력과 속도를 이겨내는 것은 재능과 훈련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대로 F1 선수로서 가장 힘든 점은 1년에 200일 이상 집이 아닌 곳에서 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도 밝혔습니다. 이는 헬멧을 쓰고 나서도 헤어스타일이 망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해외 팬들이 만든 일종의 밈인데요. 사인츠는 하루에 두세 번 샤워를 하지만 머리는 하루에 한 번만 감는다고 했습니다. 린스는 사용하지 않고 샴푸만 안 쓴다고 하네요. 사인츠의 아침은 재즈를 들으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 재즈를 들으면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셨는데 그때의 기억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를로스 사인츠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위 내용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밝힌 내용들로 구성됐는데요. 미처 소개하지 못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터프레스 조윤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뮬러1 드라이버가 모두 계약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디펜딩 챔피언 막스 베르스타펜부터 루키 로건 사전트까지 예외가 없는데요. 드라이버 커리어와 실력 또는 잠재력에 따라 1, 2년 정도의 단기 계약 혹은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으로 나뉠 뿐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 소속팀과의 재계약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딱 한 명 예외인 선수가 있죠. 도련님이라고 불리는 에스턴 마틴의 랜스 스트롤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아빠가 소속팀 회장님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F1 이야기 시작합니다. 렛츠 고! 랜스 스트롤은 1998년 10월 29일 생으로 만 24세입니다. 2023 시즌 F1 드라이버 라인업에서 영건으로 분류되는데요. 현재 그보다 어린 선수는 저우 가뉴, 랜도 노리스, 츠노다 유키, 로건 사전트, 오스카 피아스트리 5명밖에 없습니다. 고향은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이고 클로이 스트롤이라는 이름의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는 364명에 불과하지만 그녀가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런이라는 곡의 조회수는 15만 회를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야기가 3000포로 빠졌네요. 여하튼 랜스 스트롤은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아버지는 에스더 마틴 회장이자 순 자산이 5조가 넘는다고 알려진 캐나다 억만장자 사업가 로렌스 스트롤, 어머니는 벨기에 패션 디자이너 클레어 앤 스트롤입니다. TMI이긴 한데 이 둘은 이혼했고요. 현재 로렌스 스트롤 회장은 라켈 스트롤과 재혼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랜스 스트롤은 이러한 배경 덕분에 캐나다와 벨기에 시민권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F1에는 캐나다 국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를 포함한 프랑스어와 함께 벨기어 공용어로 쓰이는 플라망어, 그리고 이탈리아어까지 구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똑똑한데요? 스트롤은 대부분의 F1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카트를 통해 모터스포츠에 입문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10살부터 공식 경기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즌부터 여러 카트 시리즈에서 우승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음해인 2009년에는 올해의 카트 드라이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죠. 이후 2013년까지 카트 클래스에서 활약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스트롤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 소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이탈리안 F4 챔피언십에 참가해 시즌 챔피언에 올랐고 도요타 레이싱 시리즈에서도 챔피언 타이틀을 따냅니다. 또 F3 유럽 챔피언십도 맛보게 되고요. 이후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양분으로 삼아 다음해인 2016년에는 F3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윌리엄스에 입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페라리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1977년 월드 챔피언에 오른 자크 빌르너브 이후 캐나다인으로는 처음으로 F1 무대를 밟게 된 스트롤. 당시 그는 만 18세로 굉장히 어렸는데요. 이후 막스 베르스타펜에 의해 깨진 기록이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F1 데뷔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F1에 데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윌리엄스에 8천만 달러를 지불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아들을 위해 시트를 산 것이었습니다. 스트롤은 시즌 초반부에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데뷔 전인 호주 그랑프리와 이어진 중국 그랑프리, 그리고 바레인 그랑프리까지 3연속으로 리타이어했거든요. 하지만 8라운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F1 커리어 첫 포디움을 달성하게 되거든요.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랜스 스트롤은 운이 조금만 더 따랐더라면 발테리 보타스보다 조금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2위를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2등한 것도 아닌데 괜히 아쉽죠? 이후 스트롤은 2018 시즌까지 윌리엄스 소속으로 경기에 나서다가 2019 시즌부터는 레이싱 포인트의 유니폼을 입고 챔피언십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레이싱 포인트의 전신인 포스 인디아를 로렌스 스트롤 회장이 사버렸거든요.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렌스 스트롤 회장은 9천만 파운드의 인수금과 더불어 포스 인디아의 부채 1,500만 파운드도 해결해줬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하나로 약 1,724억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레이싱 포인트에서 2019 시즌을 맞은 스트롤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2020 시즌에는 8라운드 이탈리아 그랑프리와 16라운드 사키르 그랑프리에서 3위에 오르는가 하면 14라운드 터키 그랑프리에서는 통산 첫 폴 포지션도 기록하는 등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21 시즌부터는 에스더 마틴 소속으로 경기에 나서게 되죠. 레이싱 포인트는 2021 시즌부터 에스더 마틴으로 팀 이름이 변경됩니다. 로렌스 스트롤 회장이 에스더 마틴의 지분 16.7%를 매입하면서 진행시킨 결과물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도련님 월드 챔피언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로렌스 스트롤 회장이 아들이 월드 챔피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유명 1타 강사를 고용했거든요. 첫 번째 과외 선생님은 2010 시즌부터 2013 시즌까지 4번 연속으로 월드 챔피언에 오른 세바스티안 베텔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텔이 2022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자 또 다른 전직 월드 챔피언 드라이버 페르난도 알론소를 데려왔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특급 과외를 받는 것 치고는 성적이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스트롤이 월드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랑프리 우승을 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지만요. 올 시즌 시작부터 엉망진창이었던 스트롤인데요.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전거 사고로 손목 골절을 당하는 불운을 겪은 여파인지 도무지 폼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를 마친 현재 170포인트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4위를 달리고 있는 알론소보다 한참 뒤떨어진 9위에 불과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스턴 마틴의 레이스카도 전반기와 달리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에는 스트롤이 테니스 선수로 전직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이 루머는 루머로 끝났습니다. 스트롤이 직접 아직은 조코비치나 알카라즈를 상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레이스를 하고 싶고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지금까지 F1계의 도련님 랜스 스트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아는 정보가 있으면 또 공유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길고 긴 존버의 시간을 거쳐 상위권으로 훌쩍 도약한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입니다. 나무 위키도 모르는 랜도 노리스의 TMI들을 준비했습니다.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99년생인 랜도 노리스는 7살에 카트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승마를 먼저 시작했고 사륜바이크 및 모토크로스에 관심이 있었지만 카트 레이싱을 실제로 본 뒤 오픈힐 레이스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레이스를 시작한 첫 해 국제대회에서 폴포지션을 기록했고 2013년 최연소 카트 챔피언이 되는 영재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F1 선수로서는 드물게 투어링카 기록도 있습니다. 2014년 지네타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거든요. 자신만의 카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종종 카트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랜도 노리스는 LN 레이싱 카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격이 $4,000를 넘어가지만 영국의 젊은 카트 레이서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네요. 겜돌이입니다. 랜도 노리스는 스스로를 너드게이머라고 생각한다네요. 자신이 게임하는 모습을 트위치를 통해 스트리밍할 정도죠. 배틀그라운드, 폴가이즈, 콜 오브 듀티, 헤일로, 피파,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긴다고 합니다. 어딜 가든 게이밍 노트북과 컨트롤러를 챙겨 다니는데 정작 본인은 키보드 마우스 유저라서 컨트롤러는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쿼드런트라는 e스포츠 팀 겸 유튜브 크루의 대표로도 활동 중이죠. 랜도 노리스는 레이싱 시뮬레이터의 진심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6살에서 7살쯤 그란투리스모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심레이싱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우 어릴 때부터 시작한 심레이싱은 자신이 F1 드라이버가 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됐고 자신의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어떤 카테고리든 모터스포츠의 탑 레벨이 되고 싶다면 적극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다네요. 심레이싱은 F1 그랑프리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며 훈련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F1 게임은 즐기는 용도이며 아이레이싱은 상위 랭커인데요. 아이레이싱 상위 랭킹 국내 유저는 랜도 노리스를 게임에서 종종 만났다고 하네요. 랜도 노리스의 아버지 아담 노리스는 연금 관리자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36세에 자신의 회사를 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3,355억 원에 매각하며 조기 은퇴에 성공한 인물인데요. 한때 영국 부자 순위 501위에 오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랜도는 형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는데 형인 올리버 노리스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카트레이서로 활동했으며 여동생 중 1명은 승마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랜도 노리스의 별명 중 하나는 밈의 황제입니다. 특히 SNS를 활발히 사용하면서 F1에서 발생하는 각종 밈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F1 선수 중 SNS가 가장 재밌기로도 유명합니다. 랜도 노리스의 밈이 워낙 많아서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나무 위키에 등재된 밈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드라이버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막스 베르스타펜과는 심레이싱을 종종 같이 하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레이스를 하며 성장해온 조지 러셀과 알렉산더 알본과도 가까운 모습입니다. 또 다니엘 리카르도는 랜도 노리스의 웃음벨인데요. 함께 인터뷰를 하던 중 웃음을 참지 못해 울음까지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급 케미를 보여줬던 것은 카를로스 사인츠입니다. 함께 맥라렌에 있던 시절에 서로를 놀리는 모습이 무척 재미있었죠. 또 둘은 피파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 랜도가 무려 16연패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공개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인플루언서 루이시나 올리베이라와 사랑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2022년 9월에 결별 사실을 알렸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랜도 노리스가 네덜란드의 어떤 모델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당 메시지에서 나 이제 싱글이야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후로 아직 별다른 연애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헬멧 디자인을 자주 바꿉니다. 한때는 그랑프리마다 다른 디자인을 선보일 정도였죠. 랜도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은 2019년 일본 그랑프리와 멕시코 그랑프리의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일본에서 사용한 헬멧은 핸드 페인팅이어서 의미가 있고 멕시코에서 사용한 헬멧은 화려한 색상이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게임만큼 골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카를로스 사인츠의 권유로 2019년부터 골프를 시작한 랜도 노리스는 스스로 말하길 거의 골프 중독에 가깝다고 하네요. 그래서 골프공을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고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골프 가방을 챙겨서 다닌다네요. 맥라렌 레이싱의 CEO 잭 브라운과 골프를 자주 친다고 하는데 랜도의 말에 따르면 잭 브라운도 대단한 실력자라고 하네요. 취미로 사진도 찍습니다. 랜도 노리스는 스스로 꽤 괜찮은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한다네요. 사용하는 카메라는 라이카인데 정확히 어떤 모델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랜도는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랜도.jpg 계정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랜도 노리스가 직접 밝힌 소유 차량은 맥라렌 765LT와 피아트 졸리입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알려진 미니 쿠퍼 D 수동 변속기 모델도 있는데요. 17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기념으로 브리티시 레이싱 드라이버스 클럽에서 선물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페라리 F8,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롤스로이스 레이스, 랜드로버 디펜더, 아우디 Q8, 르노 메간 등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랜도 노리스가 올해 받는 연봉은 2천만 달러, 한화 약 267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정되는 순자산은 2,5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해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향수를 3가지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루이비통 리몽시테, 톰 포드 옴브렐 레더, 디올 소바주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랜도 노리스와 같은 향을 가지고 싶다면 저 3가지 중 하나를 쓰면 되겠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또 일식과 아시안도 좋아하는데 특이점은 생선을 안 먹는다고 하네요. 생선은 식감도 냄새도 보는 것조차 싫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색은 형광 노란색입니다. 헬멧 디자인에서 자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모토GP 선수인 발렌티노 로시의 팬이라서 받은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빠른 피트스톱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1.8초 만에 피트스톱을 끝낸 것인데요. 기존 기록은 2019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레드불과 막스 베르스타펜이 세운 1.82초였습니다. 생각보다 기록이 빨리 깨졌는데요. 의외로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를 사용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모델은 Z 플립과 S23 울트라로 보이는데요. 이는 구글과 함께 스폰서십 관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아이폰을 사용했거든요. 시계를 도둑맞은 적이 있습니다. 무려 10만 달러가 넘는 리차드 밀 제품이었죠. 유로 2020 결승전이 열린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차로 돌아가던 중에 강도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시계를 훔친 범인이 훔친 시계를 중고 매물로 올리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부금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1만 달러 이상이 모이면 삭발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1만 2천 달러가 모금되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트위치 스트리밍을 켜고 라이브로 머리를 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빡빡 민 머리도 의외로 귀여운데요? 지금까지 랜도 노리스의 TMI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랜도 노리스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모터프레스 조윤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뮬러1 2023 시즌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즌도 레드불과 막스 베르스타펜의 압도적인 우승으로 끝났는데요. 오늘 소개할 세르히오 페레즈는 2023 시즌 챔피언십 순위 2위로 끝마치게 됐습니다. 멕시코 드라이버로 남미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세르히오 페레즈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90년 1월생인 세르히오 페레즈는 6살 무렵 카트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F1 선수들이 그렇듯 페레즈 역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카트를 시작한 첫 해 주니어 카테고리에서 4번의 우승과 함께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죠. 이듬해에는 페레즈가 참가한 클래스에서 가장 어린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우승 및 5번의 포디움과 함께 챔피언십 4위를 기록해 이목을 끌었죠. 1998년에는 멕시코의 주니어 클래스 최연소 챔피언에 올라 상위 카트 클래스로 빠르게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5cc 클래스에 출전한 페레즈는 멕시코의 최대 통신 기업인 텔맥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빵빵한 스폰서를 등에 업은 페레즈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결국 포뮬러 클래스로 올라섰죠. 좋은 성적을 꾸준히 기록하며 차근차근 클래스를 올린 페레즈는 2007년 F3 그랑프리에서 21경기 중 14번의 우승 및 19번의 포디움을 기록해 단 1년 만에 GP2로 진출했고 2011년에는 자우버 F1 팀을 통해 F1에 데뷔했습니다.
어린 시절 페레즈는 F1에 진출하기 위해선 유럽에 가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스폰서였던 멕시코 재벌 카를로스 슬림은 페레즈가 아직 너무 어리다며 비용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페레즈는 BMW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메일 주소를 찾아 자신이 유능한 멕시코 드라이버이며 자신을 스카우트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죠. 또 멕시코의 시차 때문에 새벽 3, 4시에 일어나 모든 유럽 레이싱팀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전화 비용을 청구받아 부모님에게 혼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닿은 팀들은 모두 너무 높은 비용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부른 작은 독일 팀으로 무작정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처 겨울을 대비하지 못하고 독일로 간 탓에 추위로 엄청 고생했다고 하네요. 처음 머무르던 숙소는 사실상 작은 차고였다고 합니다. 4주 동안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이 지내야 했기에 콘솔 게임에만 빠져 있었고 이후 자신의 팀보스가 새로 만든 레스토랑 건물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신의 팀은 엔지니어 2명과 드라이버인 페레즈 등 총 3명이었으며 3명 모두 영어를 잘 사용하지 못해 소통조차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있으니 큰 외로움도 찾아왔고 성적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페레즈는 이렇게 멕시코로 돌아가면 2번 다시 유럽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버텼다고 하네요. 제가 꼽은 페레즈의 명경기는 2020년 샤키르 그랑프리입니다. 데뷔 후 10번째 시즌 만에 들어올린 우승컵이며 이는 F1 역사상 그랑프리 우승을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을 기다린 기록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실상 꼴찌로 출발해 우승까지 거머쥐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써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팬들은 페레즈의 이 그랑프리 우승을 폴투윈에서 영감을 얻은 꼴투윈으로 부르기도 하죠. 페레즈의 뛰어난 추월 실력과 더불어 약간의 운도 따라준 멋진 우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승한 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페레즈의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페레즈의 눈물 젖은 우승이 궁금하신 분들은 2020 샤키르 그랑프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르히오 페레즈의 별명 중 하나는 보급형 톰 크루즈입니다. 말 그대로 영화배우 톰 크루즈를 닮았기 때문인데요. F1에서 톰 크루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페레즈가 언급되는 등 해외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밈이 되었습니다. 톰 크루즈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페레즈가 자신보다 더 잘생긴 것 같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세르히오 페레즈를 흔히 체코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세르히오가 스페인어 줄임말로 체코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3년 페레즈는 인터뷰를 통해 멕시코에서는 모든 세르히오들에게 자동으로 체코라는 별명이 부여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르히오가 체코로 불리게 되는 이유는 스페인어를 모르는 제 입장에선 전혀 모르겠는데요. 혹시 스페인어나 관련된 문화를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레즈도 골프를 즐긴다고 합니다. 16살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시즌 중에는 10번 정도, 휴식 기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골프를 즐깁니다. 그리고 골프 외에 좋아하는 운동은 복싱과 축구라고 하네요. 페레즈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식시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페레즈는 주식시장을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꾸준히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주가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레이스를 보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F1 드라이버가 되지 않았다면 금융이나 법률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페레즈는 자신의 고향인 과달라하라에 지난 2012년 자선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단체의 이름은 체코 페레즈 재단이며 취약계층과 어린이들을 돕고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페레즈는 이를 스스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페레즈의 순자산은 약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약 386억 원에서 515억 원 사이라고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는 부가티 시론, 맥라렌 720S, 메르세데스 벤츠 AMG, 포르쉐 파나메라, BMW X7이라고 하네요. 페레즈는 자신의 팀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과거 포스 인디아 시절 재정적인 문제로 팀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중 일부를 페레즈가 충당해 준 것이죠. 이후 포스 인디아는 로렌스 스트롤이 인수하며 레이싱 포인트로 이름을 바꿨고 레이싱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스턴 마틴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페레즈는 F1에서 11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1번을 사용하던 축구선수 이반 사모라노의 팬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르히오 페레즈는 지난 2018년 모델이자 인플루언서인 카올라 마르티네즈와 결혼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그들의 결혼식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참석해 축복했다는 것이죠. 세르히오 페레즈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챔피언십 경쟁을 할 것 같던 페레즈가 어느 순간 존재감이 사라져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놓쳤는데 꼭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터프레스 조윤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와 최다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F1 선수가 있습니다. F1 최초의 흑인 드라이버, 최초의 흑인 챔피언 등을 차지했고
최다 우승, 최다 포디움, 최다 폴 포지션 등 포뮬러 1에서 최초와 최다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고 있는 메르세데스 AMG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이스 해밀턴의 F1 데뷔를 거쳐 총 7회의 월드 챔피언을 차지한 과정에서 어떠한 기록들을 세웠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미있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밀턴이 맥라렌을 통해 F1에 데뷔한 해는 2007년이었습니다. 당시 맥라렌의 드라이버였던 키미 라이코넨이 페라리로 이적하게 되면서 정규 시트에 공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정규 시트 중 하나는 르노에서 이적한 2회 연속 월드 챔피언 출신 페르난도 알론소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에 대한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맥라렌의 CEO이자 감독이었던 론 데니스의 추천으로 해밀턴은 남은 정규 시트의 주인공이 됩니다. 당시 22살의 신인이었던 해밀턴은 자신의 F1 첫 경기인 호주 그랑프리에서 3위를 차지하며 매우 인상적인 데뷔를 치룹니다. 게다가 2라운드인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2위를 차지해 그가 세운 기록이 단순히 우연이 아닌 실력임을 입증하죠. F1의 데뷔 이후 2회 연속 포디움에 오른 그는 2007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여러 최초의 기록을 달성합니다. 데뷔 직후 9경기에서 모두 포디움에 오르면서 데뷔 첫 해 가장 많은 포디움 연속 기록을 세웠고 데뷔 시즌 가장 많은 우승 4회와 가장 많은 챔피언십 포인트인 109점을 획득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아쉽게도 그는 챔피언십 포인트 1점 차로 데뷔 시즌 챔피언 자리를 놓치게 되지만 화려한 F1 데뷔 시즌을 보내면서 괴물 신인의 탄생을 알리게 되죠. 그 다음 해인 2008년에도 해밀턴은 엄청난 기세를 보여줍니다. 무려 한 시즌 동안 5번의 우승을 차지하고 10번의 포디움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기량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최종전인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해밀턴은 당시 가장 강력했던 라이벌인 페라리의 펠리페 마사를 챔피언십 포인트에서 단 1점 차이로 앞서면서 자신의 F1 첫 월드 챔피언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는 당시 최연소 월드 챔피언이자 첫 흑인 F1 챔피언의 탄생이었습니다. 월드 챔피언을 달성한 해밀턴은 마냥 꽃길만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2009년 F1 레이스카의 규정이 바뀌면서 맥라렌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 강팀들이 바뀐 규정에 맞는 우수한 성능의 레이스카를 선보이면서 맥라렌은 챔피언십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로 인해 해밀턴의 성적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해밀턴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라이벌 팀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맥라렌에 몸을 담았던 4년 동안 월드 챔피언을 꿈꾸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맥라렌의 잦은 정비 실수와 차량 문제가 실격으로 이어지면서 해밀턴은 결국 이적을 결심하게 됩니다. 2013년 해밀턴은 메르세데스 AMG로 이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와 달리 당시 메르세데스의 레이스카는 레드불, 페라리, 맥라렌과 같은 강팀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해밀턴은 메르세데스의 첫 해를 한 번의 우승과 5회 포디움을 기록하며 챔피언십 4위를 차지하면서 팀에서 적응을 마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2014년 F1 레이스카의 규정이 대폭 바뀌면서 메르세데스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1.6L의 다운사이징 엔진이 적용되고 V6 터보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메르세데스는 포뮬러 1 W05 하이브리드라 불리는 파워 유닛을 앞세워 강력해진 레이스카를 선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해밀턴의 정교하면서 과감한 드라이빙 스타일이 조합돼 메르세데스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2014년 해밀턴은 더욱 강력해진 레이스카를 몰면서 19경기 중에 무려 11회의 우승을 차지하며 그토록 원하던 두 번째 월드 챔피언을 획득합니다. 2015년에도 해밀턴의 독주는 계속됩니다. 해당 시즌 동안 10회의 우승과 17번의 포디움을 달성하면서 자신이 존경하던 아일톤 세나와 동일한 기록을 세웠고 지난 시즌에 이어 연속으로 3회 월드 챔피언십 타이틀 획득에 성공합니다. 2016년 메르세데스의 레이스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당시 메르세데스는 21개의 경기 중에서 무려 19경기나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로 인해 메르세데스에게 대항할 팀이 없었고 해밀턴의 유일한 경쟁자는 팀메이트인 니코 로즈버그 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밀턴과 로즈버그의 포인트 경쟁은 매우 치열해집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해밀턴이 선두를 달리던 도중 엔진 블로우로 인한 화재로 리타이어를 하면서 2016년 월드 챔피언의 자리는 로즈버그의 차지가 됩니다. 해밀턴은 해당 시즌에서 21경기 중에 10번의 우승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기로 인해 아쉽게 월드 챔피언을 놓치게 되죠. 17년 시즌에는
이번에는 메르세데스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챔피언을 차지했던 로즈버그가 돌연 은퇴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메르세데스는 로즈버그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윌리엄스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던 드라이버 발테리 보타스를 새롭게 영입합니다. 하지만 다른 F1 팀들도 메르세데스의 독주를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페라리는 세바스티안 베텔을 앞세웠고 레드불은 막스 베르스타펜이라는 강력한 신인을 영입해 메르세데스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와 해밀턴의 독주를 막을 수 없었고 해밀턴은 순조롭게 4회 월드 챔피언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해밀턴의 라이벌인 베텔과 월드 챔피언 차지 횟수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2018년 해밀턴과 베텔은 누가 먼저 5회 월드 챔피언을 달성할지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시즌 초반 경쟁자인 페라리의 베텔이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포인트 선두를 차지하지만 이후 레이스카의 기계적 결함과 각종 개인적인 문제로 주춤하게 됩니다. 이후 해밀턴은 7번의 레이스 중에서 6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면서 5회 월드 챔피언을 달성합니다. 2019년 해밀턴은 팀메이트 보타스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개막전에서 폴포지션을 차지하지만 보타스에게 우승을 넘겨주면서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해밀턴은 총 11번의 우승과 챔피언 포인트 종합 413점을 획득했고 F1 역사상 가장 많은 시즌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6번째 월드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2020년 슈마허의 7회 월드 챔피언 기록에 도전하게 된 해밀턴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F1에도 많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일부 경기가 취소돼 17개의 경기로 축소되지만 해밀턴은 10번의 폴포지션을 차지하고 14번의 포디움에 오르는 등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즌 중반 해밀턴은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결장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듯하지만 해당 시즌에서 총 11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7번째 월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21년 시즌 이후 해밀턴은 베르스타펜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의 활약으로 월드 챔피언 획득에는 실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총 103회의 그랑프리 우승, 192회의 포디움, 폴포지션 103회, 패스티스트랩 61회 등 각종 F1의 최초와 최다 기록들을 새롭게 써가고 있습니다. F1의 리빙 레전드 루이스 해밀턴, 과연 8회 월드 챔피언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챔피언 7회라는 기록을 세운 리빙 레전드 루이스 해밀턴이 세운 각종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더 재미있는 F1 관련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모터프레스 곽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똥차 마스터로 유명한 영국 멋쟁이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2019 시즌 F1에 데뷔한 후 무려 3년 동안 윌리엄스가 만든 똥차를 타고 드라이빙 스킬은 더욱 날카롭게, 멘탈은 망치로 때려 부셔도 깨지지 않을 만큼 강한 선수죠. 이미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똥차 보내고 마침내 벤츠 타고 있는 조지 러셀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의 샛별이자 차기 월드 챔피언 후보 영순위 러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밌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러셀은 1998년 2월 15일 영국 노폭주 킹스린에서 태어났는데요. 올해 나이 만 25세로 F1 그리드에서 7번째로 어린 선수입니다. 아버지 스티브와 어머니 앨리슨 사이에서 태어났고 형제는 누나 카라와 형 벤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형인 벤지를 따라 7살 때부터 카트를 탔던 게 모터스포츠에 입문하게 된 계기라고 하네요. 특이사항으로는 아버지처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의 울버햄튼 팬이고요. 대부분의 F1 선수들과 달리 집이 부유한 편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F1 그리드에서 둘째라면 서러울 만큼 무지 잘생긴 러셀이죠. 하지만 러셀은 비율도 좋아서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머리도 작은 데다가 키도 크기 때문이죠. 185cm로 F1 그리드에서 알핀의 에스테반 오콘과 윌리엄스의 알렉산더 알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큽니다. 여기에 몸무게는 70kg에 불과하니 옷발이 잘 받지 않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보너스로 F1 그리드에서 가장 작은 선수는 알파타우리의 츠노다 유키로 159cm입니다. 혹시 러셀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를 아시나요? 이미 스마트폰 앞에서 정답을 외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러셀은 63번을 달고 레이스에 참가하고 있죠.
러셀이 이 번호를 선택한 건 형인 벤지가 카트 시절에 사용했던 번호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러셀에 의하면 형 벤지는 카트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재능 있는 유망주였지만 11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카트를 타게 되면서 월반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네요. 이제 63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형을 아끼는 러셀의 마음이 떠오르겠죠? 미스터 세러데이. 먼저 러셀은 미스터 토요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별명이 생긴 이유는 러셀이 윌리엄스 시절 그리드에서 가장 느린 똥차를 타면서도 종종 퀄리파잉 3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선전은 토요일에 진행된다는 사실이요. 조금 더 덧붙이면 2021 시즌 벨기에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는 루이스 해밀턴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미스터 컨시스턴시입니다. 우리말로 꾸준함이죠. 2022 시즌, 즉 러셀이 메르세데스로 이적한 시즌에 생긴 별명인데요. 10라운드 영국 그랑프리에서 리타이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위 안에 드는 등 꾸준한 성적을 내면서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러셀은 눈에 띄게 긴 속눈썹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해외 여성 팬들 사이에서는 러셀이 마스카라를 사용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실제로 러셀은 속눈썹이 긴 것일 뿐 마스카라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러셀은 1년에 얼마를 벌까요? 레이싱 뉴스 365 등 해외 외신에 따르면 러셀의 연봉은 800만 달러, 하나로 약 106억 원입니다. F1 그리드에서 8번째로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3,500만 달러, 약 436억 원을 받는 팀메이트 해밀턴과 비교 시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연봉이긴 한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메르세데스와 계약된 시즌이 올 시즌까지라는 겁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계약 연장과 더불어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F1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레드불의 막스 베르스타펜이고 가장 적은 돈을 받고 뛰는 선수는 윌리엄스의 로건 사전티입니다. 그렇다면 러셀은 평소에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요? 러셀 역시 F1 선수이기 전에 자동차 애호가인데요. 그래서 많은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르세데스의 AMG C63S 쿠페와 AMG GT 그리고 G63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맥라렌 GT, 페라리 파렐리도 차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벤틀리 벤테이가도 종종 탄다고 하네요. 진심으로 부럽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러셀의 모터스포츠 스토리를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델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죠. 러셀이 바로 그렇습니다. 러셀의 재능은 카트에 입문함과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 카트 마스터즈 영국 그랑프리 우승을 시작으로 2009년 브리티시 오픈 챔피언십, MSA 카트 마스터즈 그랑프리 등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0년에는 포뮬러 카트 스타즈, 카트 마스터 영국 그랑프리, 슈퍼 내셔널 챔피언십을 휩쓸었습니다. 이 외에도 상위 카트 카테고리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결국 2013년을 끝으로 카트를 졸업하게 됩니다. F4와 F3 유러피언 챔피언십을 거친 러셀은 2017년 지금의 F3인 GP3 시리즈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15개 라운드에서 4회 우승을 포함한 포디움 7회를 기록하며 데뷔와 동시에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F2 무대도 러셀에게는 좁았던 것 같은데요. 이듬해인 2017년 F2 챔피언십에 참가해 24개 라운드에서 7회 우승을 포함한 11회 포디움을 달성하며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설명해드리면 이게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F3 또는 GP3에 이어 F2마저 연속으로 챔피언을 따낸 선수는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어,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 그리고 조지 러셀 딱 3명밖에 없거든요. 러셀은 2017년 메르세데스 영 드라이버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주니어 선수들이 F1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 메르세데스가 새로운 인재를 건질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당시 토토 울프 감독은 러셀을 면밀히 주시해왔고 그의 큰 잠재력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셀은 이듬해인 2018년에는 메르세데스 리저브 드라이버로 발탁되기도 하는데요. 하긴 GP3와 F2에서 데뷔와 동시에 연속으로 챔피언을 먹은 선수인데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러셀은 2019 시즌 개막전인 호주 그랑프리에서 F1 데뷔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가 아닌 왜 윌리엄스와 계약하고 그곳에서 데뷔했지?
이렇게요. 당시 메르세데스는 루이스 해밀턴과 발테리 보타스가 있었기 때문에 러셀이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메르세데스에서 엔진을 공급받고 있는 윌리엄스에서 데뷔하게 된 것이죠. 즉 메르세데스가 윌리엄스야, 너희 우리 엔진 쓰니까 우리 선수도 좀 써줘,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러셀은 3년 동안 똥차를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윌리엄스 시절 러셀의 그랑프리 최고 성적은 언제일까요? 바로 2021 시즌 12라운드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달성한 2위입니다. 앞서 수중전으로 펼쳐진 퀄리파잉에서 2위에 오른 러셀은 본선 레이스 당일에도 폭우가 내려 단 2바퀴 만에 경기가 종료되면서 2위를 차지할 수 있었죠. 이날을 제외하고 러셀이 윌리엄스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최고 순위는 2021 시즌 11라운드 헝가리 그랑프리에서의 8위입니다. 2019년 윌리엄스에서 데뷔한 후 2022 시즌부터 발테리 보타스를 대신해 메르세데스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고 있는 러셀은 올해로 벌써 5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나코 그랑프리를 앞둔 현재까지의 통상 기록은 87회의 레이스 스타트를 통해 1회 우승을 포함한 포디움 9회를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최고 성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이애미에서 달성한 4위고요.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최종 순위가 4위였으니까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네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똥차 마스터 러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터프레스 주영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